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 2달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요.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주말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섰죠. 네.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꼭 조기 대선 행보는 아니고요. 이제 작년 12월 16일에 대통령 탄핵 소추가 통과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 측에서 이제 사퇴를 해서 한 2달여간 좀 뭐 자맹이라고 할까요? 집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정치를 은퇴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활동 재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조기 대선 행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약간 캠프에 윤곽이 좀 나왔다는 얘기들 좀 들리던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려면 혼자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필요한 기능 뭐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나둘씩 뭐 준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방송 출연도 다시 시작을 하셨던데 네네. 어제 한 인터뷰에서 헌재 구성과 네. 탄핵 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약간 탄핵 찬성 입장에서 좀 달라진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번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 책에서도 썼듯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픔은 있었지만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되고, 뭐 어제 그 한 인터뷰에서도 이제 정말 20여 년 동안 윤 대통령과 알아오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같이 해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뇌, 아픔 이런 건 있었지만, 네. 공인으로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그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당 지지자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근데 어제 그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그 탄생 배경에 대한 설명이지, 네. 뭐 이렇게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예. 탄핵 그 심판 결과를 뭐 받아들이지 않겠다거나 뭐 이런 예. 건 전혀 아니란 말씀이신 예, 저는 거죠?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개헌 얘기를 하셨어요. 한 대표가 주장하는 그 개헌의 방향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87 체제가 나름 굉장히 훌륭한 그 역할을 했는데 이 수명을 다한 것 아니냐. 근데 87 체제가 그 민주화를 정착을 시켰다. 87 체제가. 네. 그 하버드 대학의 사뮤엘 헌팅턴이라는 교수가 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2번 되면은 그 사회의 민주화가 아주 공고해지는 공고화 단계로 간다 하는 뭐 가설을 내는 적이 있었는데, 예. 우리가 87 헌법에서 87 체제에서 벌써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4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공고화 단계에 들어섰고 참 그런 거에 87 체제가 기여를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 절제와 자제인데,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탄핵 소추권 그 87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배 정치인들은 권한은 있지만 그걸 이렇게 막 함부로 쓰지는 않았거든요. 예. 절제력이 있었어요. 거꾸로 뭐 비상계엄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헌법상의 권한은 있지만 그걸 한 번도 쓰려고 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9번의 줄 탄핵과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의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이 자제력과 절제력을 이미 상실을 했다. 그 상태에서 이 87 헌법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 그래서 수명을 다했다. 이제는 7공화국으로 넘어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정치 문화, 제도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바뀌는 헌 시대는 가고, 그러니까 60은 가고 70이 와야 된다. 새 시대를 여는 그 7공화국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 개헌된 헌법으로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걸 치르면 제일 좋겠으나 현실적인 정치 일정상 그건 힘들어 보이니
현재 헌법 60 헌법으로 조기 대선 치를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되면은 자기는 5년 임기 주어지지만 3년만 하고 70하고 열고 물러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은 거죠. 뭐 가령 뭐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뭐, 예. 뭐 그런 것까지는. 이게 아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 아닙니까? 네. 근데 아까 자제력과 절제력이 상실되면서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또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 대해서 다른 입법부나 이런 데서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 그다음에 국회의 탄핵 소추권 이 오남용에 대해서도 견제 수단이 없어요. 네. 견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걸 제대로 맞춰야 되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도 독립적 헌법기관이니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선관위를 누가 어떻게 해야 되죠? 견제하나. 이미 자정 능력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어떤 견제, 이 장치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보다 부합되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의 그 절제력 발휘라고 하는 거기에만 너무 기대해서는 이제 안 되겠다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한전 대표가 이제 활동을 재개하자마자 윤상현 의원은 뭐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돌아오면 나한테 뭐 죽는다. 이렇게 이런 말까지 했는데 네. 어쨌든 그 지난번에 그 부총장님 어디서 말씀하신 게 어쨌든 당원들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친윤계 그리고 하여튼 그분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의 관계를 풀 보관이라도 혹시 있으신 건가요? 그분들은요 작년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아마도 한동훈은 그냥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주문대로 하면은 네. 항상 한동훈의 시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개인의 그 소소한 감정보다는 큰 목표가 뭔지. 지금 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거에도 스펙트럼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요. 요번에 보면 계엄이 계몽령이고 네. 훌륭한 거기다. 계엄은 합법이다. 네. 따라서 탄핵은 무효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있고.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있고 계엄이 잘못됐으니 탄핵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 내에 이 세 층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의견 통일을 하자.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부정선거 이슈까지 해갖고요. 계엄, 탄핵, 부정선거 지금 삼중 분열 요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다 모으자?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자성어로 구동존이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되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자. 그 공동의 목표는 뭐냐? 이재명 정권의 탄생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거든요. 네. 그게 대의고. 그리고 아까 이 보수파의 세 개의 층위가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도 다 그 묶을 수 있는 공동의 목표예요.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 예.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총동원 체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최근 뭐 여론조사 동향도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고 그렇다면 한동훈도 동원돼야 됩니다. 오히려 한동훈이 집에 있겠다 그러면 야, 너 안 된다. 너도 나와. 너도 여기 힘 못해. 지금 일해야 되는 건데 좀 나와서 뭐 좀 할 테니까 넌 계속 집에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딱 보고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이것도 네. 넘어야 될 산인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서도 뭔가 그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는데 어쨌든 이 배신자 프레임을 좀 넘어설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 넘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이제 저희 그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이 판단해 줄 문제고 그 한동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정치인으로서 뜨게 된 그 짤막한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예.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짤막한 한마디였는데 저는 한동훈이 네. 그걸 이제 윤석열 정신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럼 뭐에 충성하는 거죠? 이 나라에 충성하고 예. 국익에 충성하고 헌법에 충성하고 어떤 대의에 충성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저는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을 지켰다고 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을 지켰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배신자가 아니라 그 정신을 지킨 뭐 후계자다 이렇게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 있나요? 배신을 네. 어떤 보통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보는데 네.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계엄 그 사태 나고는 야 이거 내가 알았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들. 그 20여 년 동안 한솥밥 먹으면서 한 대표마저도. 희노애락을 네. 다 같이 겪어왔던 20년 지기로서 저 형님이 저런 분이었어?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네. 한 전 대표가 이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물론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됐을 수 있는데, 지난주 이제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네. 그렇게 뭐 지지율이 반등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예. 대신에 반면에 이제 김문수 장관이 지금 법여권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데, 네. 한 전 대표, 정체된 한 전 대표의 지지율이 언제쯤 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 꿈틀대기 시작했다. 네.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게 조금 지표상으로도 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게 이제 그 체크가 되고요. 네. 뭐 77일 만에 이제 공개 행보에 나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이제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우상향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그 이제 폭과 속도의 문제인데 뭐 한 77일 동안 안 보였잖아요, 일단. 예. 무대에서 사라졌잖아요. 예. 이제 77일 만에 무대에 다시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올라가서 이제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러니까 관심은 조금 더 집중될 거고, 그래서 우상향은 되는데 좀 빠른 속도로 될 것인지, 완만한 속도로 될 것인지, 그 문제라고 봅니다. 부총장님도 정치 오래 하셨지만, 근데 그동안에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 보면 한 번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떴던 분들이 네. 어느 순간 확 주저앉고 나면은 예. 다시 극복이 안 되는 경우,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네.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그 비교 우위가 있는 게 회복 탄력성이 아주 뛰어난 나라 아닙니까? 한동훈도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네. 그 이제 한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다면 탄핵 찬성 때문이 아니라 리더십 때문일 거다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리더십에 뭐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지를 모르겠고 네. 그냥 그 이준석 의원은 본인 자기 코가 석장인 것 같은데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명태균 게이트도 조기 대선의 큰 변수 중 하나인데 네. 최근 친윤계에서 한 전 대표의 명태균 그 사건 수사 연루서를 제기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완전히 뭐 사실 무근이고 날조된 거고요. 네. 예. 그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기껏 근거라고 갖고 오는 게 뭐 같은 학교 나왔다라는 건데, 네. 그럼 같은 학교 나왔다 이런 걸 따지면 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같은 학교 안 나왔나요? 그래 20년 한솥밥 먹었어요. 네, 네. 그래도 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면 좀 서로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의 뭐 굉장히 유치한 수준의 이런 거라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른바 이게 우파 내에서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좌파 내에서도 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검찰의 한동훈 라인이 한동훈의 라이벌인 뭐 오세훈, 홍준표, 명태균 게이트로 싹 다 정리하려고 그렇죠. 그러고 있다. 예. 근데 이게 우파 쪽에서만 얘기하는 게 좌파 쪽에서도 얘기하고 근데 극단적인 좌우가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할 겁니다. 예. 그냥 일방적으로 한 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근거 없는 네. 주장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억까죠, 억까. 어느 정도 좀 스토리가 되는 네. 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 네. 딱 한 가지 있어요. 같은 학교 나왔다. 이거 말고는.
한동훈 전 대표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네. 반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입장인 거죠? 예. 왜냐하면 저희 당의 그 대표 시절에도 최상병 특검법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예. 특검이라는 거는 보충성의 원리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는데 그 시점에도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별도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할 때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갖고 되는 게 이제 특검인데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창원지검에 있던 걸 이제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해갖고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찬성할 이유가 없죠. 한 전 대표가 복귀하시자마자 연일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지난 총선 때도 그때 네. 흔히 2조 심판론을 내세웠다가 결과 좋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또 이렇게 이재명 심판론을 뭔가 들고 나온 것처럼 지난 총선 때 2조 심판은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오해가 있는데, 제가 그 2조 심판 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한 3개월 정도의 총선 그 기간을 보면, 맨 마지막에 저희 당이 100석도 안 되게끔 막 그런 수치가 나오고, 그래서 막판 읍소 전략으로, 한 선거일까지 한 2주간 정도, 저희 2조 심판 특위도 한 활동 기간이 2주였어요, 2주. 그때 막판 읍소 전략으로 2조 심판을 얘기했던 거고, 네. 이게 뭐 선거 전 초반부터 쭉 그 이어져 온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타겟팅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그 시급한 과제가 뭐죠? 이재명 정권의 출현을 막는 거니까. 이건 뭐 이재명 대표의 타겟팅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고 봅니다. 예. 그럼 어쨌든 그 이재명 대항마로서의 대항마로서 이제 네. 다른 이제 당내 주자들에 비해서 자기가 이제 훨씬 우위에 있다. 이거를 이제 저는 내세우시는 우위에 거죠?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네. 자처하고 나섰잖아요. 네. 근데 이것 좀 생각해 보면 한동훈이 만약에 당대표로 계속 있었다면은 이재명이 그러한 행동에 나타날 수 있었겠는가? 저는 불가능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자체가 중도 보수고 온건 보수고 합리 보수고 중도 친화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나도 중도 보수 하면 너 한동훈 따라하게 하냐? 이렇게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제 저희 당 지도부한테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권영세, 권성동 이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정광훈 목사와 전한길 강사가 있다. 그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가상자리로 지도부가 네. 좀 이동하니까 하니까. 이 중간이 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딱 봤더니 여기 비어 있어. 이거 내가 좀 먹어도 되겠네 하고 달려든 게 최근에 그렇죠. 저 중도 보수 네. 뭐 건데 그 한동훈이 있었으면 그건 불가능했던 거고. 근데 이제 한동훈이 활동 재개했으니까요. 여기서 붙으면요 이재명 열흘도 못 갑니다. 열흘도 못 가요. 예. 그 어제도 뭐 이제 상속세 문제 가지고 그 글을 올리고 했겠지만요. 이 중도 보수의 어떤 의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치고받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은 한동훈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당이 이제 총동원 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중도 보수 영역 그 싸움을 김문수나 홍준표가 나와서 이재명과 한다? 뭐 나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아주 그렇게 효과적이는 않을 수 있다. 근데 한동훈 또는 뭐 한동훈과 색깔이 비슷한 뭐 오세훈이나 유승민이 이재명과 중도 보수 싸움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을 훨씬 쉽게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의 그 인적 자원들을 보면요. 네. 각자의 특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건 보수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광장에 좀 소구력이 있는 김문수, 그렇죠. 홍준표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역할과 기능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나중에 다 합쳐보자. 그래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관건은 이제 당내 경선이 통과일 네.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돌파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당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좀 뭐 비판과 질책을 받고 있는 게 또 현실이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대통령
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뭐 이렇게 당원들 접촉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조심스럽지만 여하튼 이제 당원들과의 어떤 진솔한 대화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막 비판 심지어 뭐 삿대질을 받을 수도 네. 있고 예. 그거 다 감수하고 당원들과 저는 설득하고. 예, 진솔한 대화를 하고 저 진짜 인간적으로 당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진짜 공당으로서 그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민 같은 것도 진솔하게 얘기하고 네. 예. 그러다 보면 좀 저는 상당 부분 그러셨구나.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이제 본선에 진출하신다 하더라도 또 한 전 대표의 약간 결정적인 약점으로 꼽힌다고 하는 게 이제 윤 대통령 비슷하게 이제 초짜 정치로서는 좀 초짜고 그리고 검사 출신이다. 여기에 대한 거부감은 어떻게 또 극복할 수 근데 있을까요? 초짜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 좀 다른 게 저는 뭐 윤 대통령 정치 입문하고 그때도 뭐 그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지만 네. 윤 대통령은 정말 그 풍운하였어요. 그러니까 2021년 3월 4일에 검찰총장 사퇴하고 집에서 한 3개월 동안 고심하다가 그해 6월 29일에 정치참여 선언. 그게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이야 마찬가지죠. 네. 뭐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 가서 이기고 그러니까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2023년 12월 28일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총선 치르고 또 당대표 전당대 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또 이 진짜 반세기 만에 비상계엄이 예. 발생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되면서 물러났다가 이번에 다시 뭐 그러니까 한동훈의 정치 경력은 이제 1년 한 2개월, 네. 1년 2개월 정도인데 근데 이 1년 2개월이요. 압축되는 일반 정치인이 10년을 해도 못 겪을 1년 이게 압축적으로 응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네.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느낍니다만 많이 바뀌더라고요. 성장했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예. 그래서 단순 비교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총장님께서 또 한동훈 시즌2는 민생을 살리는 활인검이 네.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행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건가요? 그거 왜 그랬냐면 뭐 착을 대는데 뭐 지은이 속에서 뭐 검사 이력을 일부러 검사 뺀 거 이력. 아니냐. 예. 근데 그 뺀다고 지워집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뺀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그런 건데 이제 칼에도 살인도가 있고 활인검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어떤 거학척결, 그러니까 검사라는 직업은 과거에 잘못된 일, 그게 범죄잖아요. 범죄를 단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굳이 그 칼로 비유하면 살인도에 해당된다. 근데 이 정치인의 칼은 활인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돼야 된다. 활인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의사의 수술칼이거든요. 네. 암 종양 절제하고 살려주고 또 셰프가 몸에 아주 착한 요리를 해가지고 그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넣고 이런 것들이 활인검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치인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직업 아닙니까? 네. 민생을 살리고 뭐 해서 그러니까 한동훈의 칼이 이 검사 시절에는 살인도 사용법이었다면 이제 이 정치인 한동훈은 이제 활인검이다. 그래서 요새는 뭐 거의 AI 혁명에 꽂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요번 그 책에도 나오지만 한평생 복지 통장 뭐 이런 것도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고심하면서 본인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인데 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육과 관련해서 뭐 복지를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받을 수도 있고 뭐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다 부처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그 받는 그것도 그때그때 다 따로따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 한평생 복지 통장을 만들면
그 안으로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가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은 그 통장 하나만 보면 거기 쫙 나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교육과 관련 또 재취업과 관련해서 이런 뭐가 있었다. 무슨 뭐 스타트업 하는데 청년 뭐 자립 뭐 지원금으로 뭐가 있었다 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지금 다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비슷한 것들이 그 중복 지급되는, 이중 지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깔끔하게 한 통장으로 다 해서 뭐 하는 그런 것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의 한동훈의 아이디어는 어떤 거학을 척결하자는 검사 한동훈이 아니고 네. 그런 활인검을 쓰는 한동훈이라는 거죠. 하여튼 첫 행보로는 이제 안보 관련된 연극을 보러 가셨고, 네. 또 조만간은 뭐 청년들 만난다고 하고, 뭐 또 다른 계획된 이렇게 일정들이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 정도 채권 관련된 활동, 그 다음에 평상시 이제 그 2030, 그 우리 미래 세대와의 어떤 그 대화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은. 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던데, 김부선 씨가 네. 한동훈 전 대표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선거 때는 여러 가지 네. 그 여러 다양한 분들의 어떤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김부선 그 배우께서 아마도 근데 이제 이재명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예,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것 같은데, 또 그 이재명에게 없는 게 한동훈에게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명분은 뭔가요? 저는 뭐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보고, 근데 그 명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대 교체. 근데 현재로서는 현행 헌법으로 치러야 되니까 구시대의 막내가 되겠다. 새 시대의 마청보다는 구시대의 막내가 되는 희생 정신을 발휘하겠다는 거고,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대의 명분이고, 네. 사인 한동훈의 입장에서 보면요, 조기 대선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그 다가올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윤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도 많이 느낀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사인 한동훈은 그 정치인으로서 대명분은 아까 그건데, 이 조기 대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승리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미안한 감정을 좀 갚는 길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